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5차 공판이 다가왔는데요. 유가족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증거요? 아유. 뭐예요?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이혼을 결심한 후에 남편을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던 겁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얼마나 남편을 경계했으면 이렇게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을지. 유가족이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5차 공판 전에 극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녹음 파일은 아내가 남편 집에 있던 딸의 옷을 챙겨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거 입히려고 그랬는데. 저것만 해. 이거 없어서 그래. 응? 아니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 당장 없는 걸 그럼 어떡해. 그러면서 무슨 커스터디를 한다는 얘기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지 2분 30초가 지난 시점부터 가격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너무 괴롭다. 이때 아들이 방에 있었는데요. 비명 소리가 나니까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 부탁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들에게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홉 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1차 공격 이후에 20초간 피고인이 힘을 주며 내는 소리가 들리고요. 최소 16차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오지 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소리가 최소 8회 이상이었고요. 약 50초 동안 공격한 횟수만 25회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래놓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첫 가격 5분 후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경찰 좀 불러줘. 엄마 아, 진짜 너무 괴롭다. 진짜 너무 최악이다. 이후로 목 조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한 다음에 남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뭔가 숨기기 급급했을 것 같아. 음성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요. 전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네? 근데 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본인이 신고하고 그 자리를 피해 있어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그때 119에 신고를 해요.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작성한 이혼 소장과 유족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2013년 결혼 직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국제 원조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업무가 매우 바빴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원조기구다 보니까 급여가 적을 텐데 그거 가지고 남편은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에 가면 널렸다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고 아무나 하는 일이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게다가 자기 아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양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18년경에는 아내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근처 남태평양 국가로 발령을 받아서 간간히 뉴질랜드를 찾아갔지만 갈등은 계속됐고요. 특히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연남? 내연남. 그런 지가 좋다는 내연남. 성병 검사 필요. 결과 보내줄래? 성병? 검사 이거 성병 검사 꼭 받아봐. 아내가 뭐 외도를 했다는 건가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그 아내 외도를 의심했었습니다. 왜 또? 형만 좀 보여줘. 뜬금없이 영상통화 걸어서 뭐 아내가 살고 있는 집 현관을 신발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성이 있었나 봐. 아, 뭐 남자 신발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또 3개월 동안 통화 내역을 뽑아서 누구랑 왜 통화했는지 설명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의처증 아닌가요? 또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를 해서 아내가 자리에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내가 자리에 없으면 통화가 된 그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험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비난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비난하는 게 어떻게 본인이 인정하는 게 되는 걸까요? 유독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갈등은 나와 배우자 둘 사이의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평가와 결론은 내가 내린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도 남들한테 내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배우자를 흉봄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수치심보다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비난을 해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남편의 인정 욕구는 아이들한테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아내를 모욕하는데 아이들을 이용하거든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본인밖에 몰라서 우리가 따로 사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엄마를 마녀 엄마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또 딸에게는 Don't tell lie. 영어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면서 욕을 하게 하고 녹음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디에서 또 나쁜 짓 해. 어디 밤에 집 밖에서 나쁜 짓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을 녹음하게 해서 이것 또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게 할 짓인가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이 아내한테는 아이들조차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요. 명백한 아동 학대죠.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강요한 30대 아빠가 있었는데요. 아동 학대로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 같은 제3자랑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요? 아이들로부터는 인정이나 평가, 동조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엄마를 모욕하게 함으로써 아내한테는 큰 심리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에 가장 취약하니까요.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서 엄마와 자식을 이간질한 거잖아요. 온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온 세상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무시당한다거나 가장으로서 나의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상상하기 어려운 좌절감이 분노나 공격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분노나 공격성이 이게 아내를 살해할 정도까지 가는 게 이게 흔치는 않잖아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첫째, 엄마로서의 자격이나 역할 등과 관련하여서 비난과 질책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겠다. 우처증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 피해자와 두 자녀와의 만남을 단절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내용으로 사랑의 서약서를 쓴 거예요. 서약서 같은 걸 믿지 말고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면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하고 고치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용서를 안 했어? 이게 또 나중에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지만 한 번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의 심리는 어떻게라도 이것을 조금 무마를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의 서약서를 쓴 이후에는 내 가족이 그래도 모여 살았는데요.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이랑 같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관계가 괜찮아졌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사실 실상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돌아선 걸 보면. 이런 상황들이 본인이 의도한 바대로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불안정한 심리를 극단적인 분노로 바꾸게 되는 그런 방아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폭행도 있었고 거의 목 졸라 죽였는데 이게 어떻게 25년밖에 안 나오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최종 판결은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 남편은 끝까지 상해치사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금속막대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호 조치하지 않은 것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을 한 건데요. 그래도 끝까지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유승호 교수님께서 목을 졸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로 인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공격해서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렀다라고
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무필적이나마 살인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이 밝혀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인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판결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어쨌든 형을 살게 되면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다. 그런 점도 재판부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